복숭아와 수박 중에 혈당에 더 위험한 과일은 어느 쪽일까요? 10명 중 8명은 복숭아라고 답하십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40입니다. 수박은 70, 흰쌀밥은 86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당뇨가 걱정돼서 복숭아를 끊으신 분이 참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고 계신다면 오히려 밥 한 공기가 복숭아 4개보다 혈당을 더 올리고 있는 겁니다. 놀라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숭아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간과 위장이 동시에 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한 연구 결과까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건강에 도움을 드리려는 정보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의 처방을 그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첫째, 왜 그렇게 달콤한 복숭아가 혈당에는 오히려 안전한가? 이 진짜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좋다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속을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하루 중 언제 무엇과 함께 먹어야 복숭아가 약이 되는가? 반대로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가? 이 실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런데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약을 드시는 분, 신장이 약하신 분, 복숭아만 먹으면 입이 가려운 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 갈림길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잠과 뼈 보관법까지 준비했습니다. 25분만 저와 함께 가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건강이 걸린 이야기니까 끝까지 함께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숭아가 왜 혈당이 안전한가? 그 원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숫자를 봅시다. 혈당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오르는가를 숫자로 매긴 것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을 급하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복숭아는 40입니다. 그런데 같은 여름 과일인 수박은 70입니다. 파인애플은 65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흰쌀밥은 86입니다. 자, 어느 것이 혈당을 더 올립니까? 밥입니다. 복숭아가 아니라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은 마음 놓고 2공기씩 드시면서 복숭아 한 조각은 무서워서 못 드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올여름까지 그랬습니다. 복숭아는 달잖아. 이렇게 달면 당연히 혈당에 안 좋겠지.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들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은 당분 덩어리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단 것을 조심하라고 배우며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다는 느낌과 혈당을 올리는 힘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복숭아 안에는 단순히 당분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분을 붙잡아두는 여러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속에서 소화효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효소가 밥의 탄수화물을 잘게 부수어서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그 포도당이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혈당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효소가 빨리 일할수록 혈당이 급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복숭아에는 이 효소의 일을 늦추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해외의 한 대학 연구팀이 복숭아에 든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복숭아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복숭아가 품고 있는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분이 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탄수화물을 부수는 효소, 그러니까 알파 아밀라아제와 알파 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의 일을 붙잡아 늦춘다는 겁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실험에서 복숭아 폴리페놀이, 바로 이 두 효소를 실제로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무슨 뜻일까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밥이 혈당을 올리는 과정을 강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화효소는 그 강의 수문을 활짝 여는 문직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면 물이, 즉
포도당이 한꺼번에 콸콸 쏟아집니다. 그게 혈당 급상승입니다. 그런데 복숭아의 클로로겐산은 그 문지기의 손을 슬며시 잡아서 문을 천천히 열게 만듭니다. 물이 급류가 아니라 잔잔한 시냇물처럼 흘러갑니다. 같은 양이라도 천천히 들어오면 우리 몸이 감당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것이 달콤한 복숭아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성분 클로로겐산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껍질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복숭아 껍질의 항산화 성분이 속살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농약이 걱정돼서 벅벅 깎아버리는 그 껍질에 혈당을 지켜주는 성분이 가장 진하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껍질 이야기는 뒤에서 안전하게 먹는 방법과 함께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껍질이 보물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복숭아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에 대해 해외 연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는 췌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엘라그산이 이 췌장의 세포가 제 일을 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물론 복숭아 하나 먹었다고 당뇨가 낫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복숭아라는 과일이 왜 혈당 앞에서 우리 편에 가까운지 그 이유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걸 짚고 가겠습니다. 백도가 좋으냐? 황도가 좋으냐? 흰 복숭아가 혈당에 더 낫냐? 노란 복숭아가 더 낫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색깔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흰 복숭아든 노란 복숭아든 혈당에 미치는 힘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흰 복숭아가 조금 더 달게 느껴지는 건 신맛이 적기 때문이지 당분이 훨씬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색깔을 두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색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익은 정도이고 둘째는 양입니다. 잘 익어서 물컹물컹한 복숭아 있죠? 손으로 누르면 쑥 들어가고 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복숭아 말입니다. 이런 복숭아는 과육이 너무 부드러워져서 우리 몸이 아주 빨리 흡수합니다. 반대로 아삭한 복숭아는 과육이 단단하고 그 안에 식이섬유가 더 살아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뭐냐면 소화를 천천히 시켜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러니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흰색이냐 노란색이냐를 따지지 마시고 너무 무르지 않은 조금 아삭한 복숭아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6 되신 정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오래 반찬 가게를 하셨던 분입니다. 5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뒤로 과일이라면 아예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이면 남들 다 먹는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도 꾹 참으셨답니다. 손주가 사와도 냄새만 맡고 돌려보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영양 상담을 받으시면서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아삭한 복숭아를 골라서 하루에 딱 한 개, 그것도 밥 먹은 직후가 아니라 오후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 혈당 수치는 어땠을까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름 내내 기운이 나고 변비도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걸 다시 먹게 되니 마음이 편해지셨다는 말씀이 오래 남았습니다. 정말수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딱 3가지 원칙을 지키셨을 뿐입니다. 첫째, 아삭한 복숭아를 고르셨습니다. 둘째, 한 번에 주먹만 한 크기로 한 개만 드셨습니다. 셋째, 밥과 겹치지 않게 간식 시간에 따로 드셨습니다. 돈 한 푼 더 들지 않았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뭘 어떻게 먹든 몸이 알아서 견뎌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먹는 방법까지 알아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중 언제 무엇과 함께 먹어야 복숭아가 우리 편이 되는가?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실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 바로 부엌에서 써먹으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숭아를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팠던 적 있으십니까? 화장실을 들락거리신 적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복숭아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드신 다른 음식이 진짜 범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짝을 만나면 좋은 과일도 탈이 납니다. 조심해야 할 짝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름진 고기를 잔뜩 드신 직후의 복숭아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를 배부르게 드시고 입가심으로 시원한 복숭아 한 접시, 얼마나 흔한 풍경입니까? 그런데 이게 위장에는 고약한 조합입니다. 기름진 고기는 소화되는 데만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위장이라는 공장이 지금 고기를 처리하느라 풀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쁜 공장에 복숭아까지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소화가 늦어지고 속이 부글거리고 심하면 간과 위장이 동시에 지칩니다. 왜 간이냐 하면 기름진 음식을 처리하는 데는 간이 만드는 담즙이 큰 몫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기와 과일을 한꺼번에 몰아넣으면 간도 위장도 쉴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기를 드셨으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렸다가 복숭아를 드십시오. 그 잠깐의 여유가 우리 속을 지켜줍니다. 둘째,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과 일반 우유의 조합입니다. 평소에 우유만 마시면 배가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는 분들 계시죠? 그게 유당불내증입니다. 우유 속의 유당을 소화하는 힘이 약한 체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60 넘은 한국 사람 상당수가 이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찬 우유에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배가 더 심하게 팽팽해지고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숭아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짝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가운 예외가 있습니다. 뒤에서 최고의 궁합을 말씀드릴 때 그 예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유제품인데도 오히려 권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셋째, 산이 강한 음식이나 커피, 바로 뒤에 복숭아입니다. 식초가 많이 들어간 무침이나 냉면, 국물, 혹은 진한 커피를 드신 바로 직후에 복숭아를 드시면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속쓰림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 위염이 있으신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가 이미 신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과일산이 더해지면 쓰림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답은 똑같습니다. 30분만 사이를 두시면 됩니다. 결국 오늘 상극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복숭아는 무엇과 겹쳐 먹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이를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픈 이야기는 접고 반가운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복숭아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2배로 올라가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쓰십니다. 첫 번째 궁합, 그릭 요거트입니다. 아까 우유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은 특히요. 그런데 그릭 요거트는 다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반가운 예외입니다. 요거트는 만드는 과정에서 발효를 거칩니다. 그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상당 부분 미리 분해됩니다. 그래서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던 분도 그릭 요거트는 한결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숭아를 얹으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복숭아의 비타민과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이 만나서 서로의 흡수를 돕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값도 얼마 안 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투자치고는 참 저렴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궁합, 아몬드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 C가 있고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있습니다. 이 둘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경비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정문을 지키고 한 사람은 뒷문을 지킵니다. 정문만 지키면 뒷문으로 도둑이 듭니다. 그런데 두 경비원이 앞뒤로 함께 지키면 우리 몸의 세포가 훨씬 든든하게 보호받습니다. 복숭아를 드실 때 아몬드를 5알에서 10알쯤 곁들이시면 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양입니다. 일주일치 간식으로 넉넉합니다. 비싼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손 닿는 곳에 있는 아몬드 한 줌이면 됩니다. 세 번째 궁합, 시금치입니다. 뜻밖이죠?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식물에 든 철분은 우리 몸이 잘 못 흡수합니다. 흡수율이 10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애써 드셔도 대부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복숭아가 도와줍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가 이 철분의 흡수를 크게 끌어올려줍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철분이 잠긴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비타민C가 그 방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열쇠가 있어야 방문이 열리고 철분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식사 때 시금치나물을 드셨다면 후식으로 복숭아를 곁들여 보십시오. 철분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평소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신 분, 빈혈기가 있으신 분께 특히 좋은 짝입니다. 여기서 잠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미뤄둔 껍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가 들을 복숭아의 좋은 성분이 껍질에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죠.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속살보다 2배가 훨씬 넘게 들어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농약이 무서워서 껍질을 다 깎아버립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매번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돈 주고 사서 버린 셈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껍질째 드실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으로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그냥 담가두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문지르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 남은 것들이 대부분 씻겨 나갑니다. 굵은 소금으로 살살 문질러 씻으신 뒤 헹구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씻은 복숭아를 껍질째 아삭 베어 무시면 버리던 보물을 되찾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지혜도 여기서 빛을 냅니다. 옛날에 복숭아를 신문지에 싸서 방 한구석에 두시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숭아는 스스로 가스를 내뿜으면서 익어갑니다. 신문지가 그 가스를 알맞게 붙잡아서 골고루 익게 해준 겁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그 익는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덜 익은 복숭아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실온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몸으로 익힌 살림의 지혜가 알고 보니 과학적으로도 딱 맞았던 겁니다. 그 지혜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보관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단계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덜 익은 복숭아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실온에 두어 익히십시오. 둘째, 내가 원하는 만큼 말랑하게 익었다 싶으면 그때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그래야 더 무르지 않고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셋째, 드시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 두십시오. 너무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단맛과 향이 숨어버립니다.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면 향이 확 살아나고 단맛도 제대로 올라옵니다. 같은 복숭아인데 훨씬 맛있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여름 복숭아를 2배로 즐기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잠깐 숨을 고르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숭아가 왜 혈당에 안전한지 그 원리를 봤고 무엇과 함께 먹으면 탈이 나고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지를 봤습니다. 아삭한 것을 고르고 껍질을 살려 드시고 기름진 고기 뒤에는 사이를 두고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 시금치와 짝을 지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올여름 복숭아를 완전히 다르게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3번째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였지만 이제부터는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 이야기입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3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숭아가 아무리 좋아도 모두가 똑같이 마음 놓고 드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래 중에는 이미 약을 한두 가지씩 드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큼은 특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먼저 혈압약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 이야기입니다.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칼륨이 대개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몸속에 쌓인 나트륨, 즉 짠 성분을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칼륨이 많은 과일이 혈압에 좋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 혹은 칼륨 수치를 조절하는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칼륨이 오히려 몸에 너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남는 칼륨을 알아서 걸러내지만 약해진 신장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신 분, 투석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칼륨과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은 복숭아를 비롯한 과일량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좋다는 말만 듣고 마음껏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리냐 하면요. 부산에 사시는 71살 조병규님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배를 타셨던 분입니다. 몇 해 전부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관리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과일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복숭아며 참외며 잔뜩 드셨다가 몸이 붓고 기운이 쭉 빠져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담당 선생님께 칼륨 조절을 당부받으셨습니다. 조병규님이 나쁜 걸 드신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는 약이 되는 복숭아가 조병규님의 몸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할 음식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춰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당뇨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복숭아가 혈당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껏 많이 드셔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드시면 총량이 쌓입니다. 특히 혈당약이나 인슐린을 쓰시는 분은 과일의 양과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날은 안 드시다가 어떤 날은 왕창 드시면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조절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드시더라도 매일 비슷한 양을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주치 있게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복숭아만 드시면 입이 가렵거나 목이 따끔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십니다. 복숭아나 자두 같은 과일을 드시면 입안이 가렵고 입술이 붓고 목이 간질간질한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특정한 꽃가루에 예민한 분들이 그 꽃가루와 닮은 과일 성분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입 주변에서 가볍게 가려운 정도로 지나가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는 껍질에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껍질째 먹는 게 좋다는 말을 앞에서 드렸지만 복숭아를 드실 때 입이 가려운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분은 껍질을 벗겨서 드시거나 아예 조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내 몸이 이 과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숭아는 대부분의 분께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조심할 지점이 다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칼륨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양과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숭아에 예민하신 분은 알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 남이 좋다고 나에게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오늘 꼭 가지고 가십시오. 자, 무거운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다시 희망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숭아가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주는지 그 속을 하나씩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왜 좋은지 그 이유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쉽게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시죠? 우리 세대는 젊어서 밤을 새워 일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칩니다. 복숭아가 여기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는 89%가 수분입니다. 복숭아 한 개에 종이컵 한 장 가까운 물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몸에 필요한 무기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때 복숭아를 드시면 수분과 무기질을 한꺼번에 채우게 됩니다. 게다가 복숭아에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도록 돕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달리듯 우리 몸도 에너지를 만들 재료가 있어야 힘이 납니다. 복숭아 한 개가 그 재료를 보태주는 겁니다. 무더위에 지친 여름날, 비싼 보양식보다 잘 씻은 복숭아 한 개가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과 혈압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칼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렸죠. 신장이 건강하신 대부분의 분께는 이 칼륨이 참 고마운 성분입니다.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관은 그 집의 수도관입니다. 짠 음식을 즐겨 드시면 나트륨이 쌓이는데 이게 수도관에 끼는 물때 같은 겁니다. 물때가 끼면 관이 좁아지고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게 혈압이 오르는 이치입니다. 칼륨은 이 물때를 씻어내는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혈관의 압력을 낮춰주는 겁니다. 물론 약을 드시는 분은 약을 그대로 드시면서
복숭아는 거들어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숭아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혈관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하도록 옆에서 돕는 겁니다. 이번에는 몸속 군인 이야기입니다. 면역력입니다. 요즘 같은 때 면역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환절기마다 감기 한번 걸리면 보름씩 고생하시는 분 많으십니다. 복숭아에 든 비타민C가 여기서 힘을 냅니다. 우리 몸에는 백혈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쳐들어오면 이 군인들이 출동해서 싸워줍니다. 비타민C는 이 군인의 수를 늘리고 더 씩씩하게 훈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누가 제일 고생합니까? 결국 곁에 있는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소에 면역력을 잘 챙겨두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자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장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 상당수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펙틴이라는 식이 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 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세균, 즉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정원에 좋은 거름을 주면 꽃이 잘 피듯 장에 펙틴을 넣어주면 유익균이 잘 자랍니다. 유익균이 늘면 소화가 편해지고 변비도 나아집니다. 앞에서 정말수님이 여름 내내 변비가 나아졌다고 하신 이야기 기억나시죠? 바로 이 펙틴 덕이 컸을 겁니다. 속이 편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복숭아 한 개가 우리 장을 조용히 돌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약속드렸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 계시죠? 자다가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참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낮에는 졸린데 밤에는 말똥말똥하고요. 여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에는 마그네슘이라는 무기질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뭐냐면 우리 몸의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성분입니다. 천연 안정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 나온 한 무작위 대조 연구가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성인 155명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쪽에는 마그네슘을 다른 한쪽에는 가짜 약을 주고 4주간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그네슘을 먹은 무리에서 불면 증상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마그네슘이 부족했던 분들에게서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반드시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쓴 마그네슘의 양은 복숭아 한 개에 든 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 복숭아 하나 먹었다고 오늘 밤 당장 꿀잠을 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과장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숭아는 수면제가 아닙니다. 다만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쉬운 우리 세대에게 복숭아가 그 부족한 무기질을 조금씩 채워주는 좋은 음식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복숭아 한 개를 드시고 방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잠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불면이 오래가고 심하다면 그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과일로 버틸 일이 아닙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뼈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뼈가 약해지는 게 참 걱정이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까봐 겨울에는 길 걷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복숭아에 든 폴리페놀 성분이 여기서도 조용히 일을 합니다. 해외 연구에서 이 폴리페놀이 뼈를 갉아먹는 세포의 활동을 억누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뼈 속에서는 낡은 뼈를 허무는 일과 새 뼈를 짓는 일이 늘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허무는 쪽이 더 세져서 뼈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게 골다공증입니다. 복숭아의 폴리페놀이 허무는 쪽에 손을 살짝 잡아준다는 겁니다. 물론 뼈 건강은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기본입니다. 복숭아는 거기에 힘을 보태는 역할입니다. 기본을 지키면서 복숭아를 곁들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냉동 복숭아입니다. 여러분, 복숭아철이 너무 짧아서 아쉬우시죠? 여름 한철 지나면 맛있는 복숭아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려두면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얼리면 영양분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식품 연구 분석에 따르면 냉동한 복숭아에도 좋은 성분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선한 복숭아에 든 비타민C와 폴리페놀의 87% 이상이 얼린 뒤에도 유지됐습니다. 그러니 여름에 복숭아가 쌀 때 넉넉히 사서 얼려두십시오. 방법도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한입 크기로 자르고 밀폐 용기나 지퍼 봉투에 담아 얼리시면 됩니다. 이 냉동 복숭아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궁합을 여기에 써먹으면 됩니다. 얼린 복숭아를 그릭 요거트에 얹어 드셔보십시오. 여름 디저트가 부럽지 않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데 몸에도 좋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오면 아이스크림 대신 이걸 내어주십시오.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 마음도 편합니다.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건강한 간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얼려두면 겨울에도 복숭아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숭아를 하루 중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은지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조금씩 나눠 말씀드렸으니 이번엔 한자리에 모아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복숭아를 얹어 가볍게 드시면 하루를 산뜻하게 여실 수 있습니다. 낮에는 밥과 겹치지 않게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식 시간에 아몬드 몇 알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반드시 사이를 두시고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이라면 마음을 가라앉히는 간식으로 한 조각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에 맞춰 드시면 같은 복숭아라도 몸에 훨씬 이롭게 쓰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8 정순덕 님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낮에는 무기력하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몇 해를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큰 병은 없다는데도 몸이 늘 무거웠답니다. 그러다 여름부터 아주 작은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후 서너 시쯤 잘 씻은 아삭한 복숭아 한 개를 아몬드 몇 알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것, 그리고 저녁을 조금 일찍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오후에 축 처지던 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예전보다 낫다고 하셨고요. 복숭아 하나가 마법을 부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한 개를 챙기면서 하루의 리듬 전체가 조금씩 정돈된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물꼬를 튼 셈이죠.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넣어주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돌려줍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표가 나지 않더라도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몇 달 뒤, 몇 해 뒤에 내 몸을 만듭니다. 복숭아 한 개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개를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차이를 배운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첫째, 혹시 여름마다 복숭아를 보면서도 당뇨나 살이 걱정돼서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십니까? 둘째, 과일은 무조건 당분 덩어리라서 나이 들면 줄여야 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셋째, 복숭아를 드실 때 별 생각 없이 밥 먹고 바로 후식으로 드시는 편이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렇다 싶으시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중에는 오래돼서 낡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이 무조건 혈당에 나쁘다는 믿음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믿음이 왜 생겼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먹을 게 귀하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단 것은 특별한 날에나 먹는 것이었고 당뇨라는 병이 무섭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달면 무조건 조심하자고 몸에 배워버린 겁니다. 그 조심성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조심의 방향이 어긋나 있었을 뿐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달콤한 복숭아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흰쌀밥 2공기와 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달한 믹스커피 여러 잔이었던 겁니다. 숫자로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혈당 지수를 여러 음식으로 넓혀보겠습니다. 복숭아는 40입니다. 사과나 배도 대체로 30에서 40 사이로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수박은 70, 파인애플은 65입니다. 그리고 우리 밥상의 주인공들을 봅시다. 흰쌀밥이 86, 흰 식빵도 그만큼 높고 떡은 그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먹던 것들이 오히려 혈당을 크게 올리고 있었고 무서워서 피하던 복숭아는 그 절반도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오늘 반드시 뒤집어야 할 낡은 믿음입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밥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은 우리 삶의 힘입니다. 다만 복숭아 하나에는 벌벌 떨면서 밥이나 국수, 단 음료에는 너그러웠던 그 불균형을 알아차리시라는 겁니다. 알고 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오후 간식으로 달달한 과자 대신 복숭아 한 개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는 것의 힘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69 김영호님입니다. 올해 우체국에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듣고 나서 겁이 나서 단 것이라면 과일까지 몽땅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일은 끊었는데 대신 출출할 때마다 흰밥에 국물, 그리고 달달한 커피를 계속 드셨기 때문입니다. 정작 혈당을 올리던 것들은 그대로 두고 죄 없는 과일만 끊으셨던 겁니다.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아신 뒤로 김영호님은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밤늦은 밥과 단 커피를 줄이고 오후 간식은 아삭한 복숭아 한 개로 바꾸셨습니다. 몇 달 뒤 수치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끊느냐보다 무엇으로 바꾸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바꾸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걸 다 끊고 사는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참을 만큼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참기보다 나쁜 것을 덜 나쁜 것으로, 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하나씩 바꿔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숭아는 그 바꿔치기에 아주 좋은 후보입니다. 달아서 만족스러운데 혈당에는 순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많은 분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복숭아를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무난합니다. 주먹 크기 하나를 한 번 분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한 자리에서 서너 개씩 드시면 총량이 많아집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도 알맞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 당뇨약이나 신장 관련해서 관리를 받는 분은 이 양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정하십시오. 이제 실제로 많이들 물으시는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엌에서, 시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야기라 특히 잘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통조림 복숭아, 즉 황도 통조림도 몸에 좋습니까? 아쉽지만 여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통조림 복숭아는 생복숭아와 다릅니다. 대부분 달콤한 시럽에 담겨 있는데 그 시럽에 설탕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복숭아 자체는 혈당에 순하지만 그 시럽이 혈당을 올립니다. 게다가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분 일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통조림보다는 생복숭아나 얼린 복숭아를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굳이 통조림을 드셔야 한다면 시럽은 따라버리고 과육만 물에 한번 헹궈 드시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린 복숭아는 어떻습니까? 말린 과일이 건강 간식이라고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일을 말리면 물이 빠지면서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같은 한 줌이라도 그 안에 든 당분은 오히려 진해집니다. 생복숭아 한 개는 물이 많아 배가 부르지만 말린 복숭아는 몇 조각을 집어 먹어도 배가 안 차서 자꾸 손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당분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 말린 복숭아를 드시더라도 아주 조금만 드십시오.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말린 것보다 생 것이나 얼린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복숭아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편하고 좋지 않냐고요? 이것도 조심하실 부분입니다. 복숭아를 통째로 씹어 드시면 그 안에 식이 섬유가 살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주스로 갈아버리면, 특히 건더기를 걸러내면 이 섬유가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섬유가 빠진 즙만 마시면 당분이 훨씬 빨리 흡수됩니다. 게다가 주스로 마시면 복숭아 2~3개 분량을 한 번에 훌쩍 마셔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복숭아는 갈아 마시기보다 그냥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은 씹는 수고까지 계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씹는 그 과정 자체가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줍니다. 네 번째 질문,
당도 높은 복숭아가 혈당에 더 나쁩니까?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아주 달게 개량된 품종이 당분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복숭아에는 그 당분의 흡수를 늦추는 성분과 식이 섬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다고 해서 갑자기 위험한 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주 무르고 아주 단 복숭아라면 양을 조금 줄이고 아삭한 것을 고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품종보다 익은 정도와 양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복숭아를 미리 씻어서 잘라두어도 되냐? 라고 물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됩니다. 다만 잘라두면 공기와 닿는 면이 늘어나서 좋은 성분이 조금씩 줄고 색도 변합니다. 그러니 잘라두실 거라면 하루 이틀 안에 드실 만큼만 잘라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색이 변하는 게 싫으시면 레몬즙을 아주 조금 뿌려두시면 덜 변합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드시기 직전에 씻어서 바로 드시는 겁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그때가 맛도 영양도 가장 좋습니다. 혼자 지내셔서 한 번에 다 못 드신다면 남는 것은 얼려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릴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좋은 복숭아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첫째, 향을 맡아보십시오. 잘 익은 복숭아는 꼭지 쪽에서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납니다. 향이 없는 것은 덜 익었거나 맛이 밍밍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살짝 눌러보십시오. 돌처럼 딱딱한 것은 아직 덜 익은 것이고 손가락이 쑥 들어갈 만큼 무른 것은 너무 익어 금방 무릅니다.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아주 살짝 눌렸을 때 탄력이 느껴지는 조금 단단한 것을 고르십시오. 셋째, 껍질에 상처가 없고 색이 고른 것을 고르십시오. 무르거나 물러진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부터 상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시장에서 좋은 복숭아를 골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생활에 녹일지 아주 간단한 일주일 계획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얼린 복숭아 몇 조각을 얹어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오후 서너 시 출출할 때는 과자 대신 아삭한 생복숭아 한 개를 아몬드 몇 알과 함께 천천히 드십시오. 저녁 밥상에 시금치 나물이 올랐다면 식후에 복숭아 한 조각을 곁들여 철분 흡수를 도우십시오. 기름진 고기를 드신 날은 후식 복숭아를 30분에서 1시간 미루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선택을 이어가는 겁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손이 갈 자리에 복숭아를 두는 거, 그거면 시작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른돌 박옥자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래 미용실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느라 늘 다리가 붓고 기운이 없으셨답니다. 단 것을 좋아하셔서 틈만 나면 사탕이며 과자를 입에 달고 사셨고요. 그러다 혈압과 혈당이 함께 오르기 시작해서 겁이 나셨습니다. 박옥자님이 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미용실 한쪽에 늘 두던 과자통을 씻어둔 복숭아 그릇으로 바꾼 겁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짬에 과자 대신 복숭아를 집어드셨습니다. 몇 달 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다이어트를 하신 게 아닙니다. 손 닿는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오늘 부엌에서 그 한 가지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숭아가 우리 몸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 가장 안쪽 이야기를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지만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노화와 항산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숨을 쉬고 음식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찌꺼기를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안에서 녹슬게 하는 나쁜 산소입니다. 쇠 부치를 밖에 오래 두면 녹이 슬죠. 우리 몸의 세포도 이 활성산소 때문에 조금씩 녹슬고 상합니다. 이 녹이 쌓이면 주름이 늘고 혈관이 굳고 여러 병의 뿌리가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녹과 싸워온 세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녹을 막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방청제가 새의 녹을 막아주듯 항산화 성분은 우리 세포의 녹을 막아줍니다. 복숭아에 든 폴리페놀과 비타민C가 바로 이 항산화 일꾼들입니다. 앞에서 이 성분이 껍질에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이롭다고 한 겁니다. 물론 복숭아만으로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장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매일의 밥상에 이런 항산화 음식을 조금씩 더하는 것이 우리 몸이 녹쓰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험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의 한 연구팀이 복숭아에서 뽑아낸 성분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바로 적용한 것은 아니고 실험실 단계에서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 복숭아 추출물이 특정 나쁜 세포의 성장을 억누르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복숭아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관찰된 가능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왜 예로부터 복숭아를 몸에 좋은 과일로 여겼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복숭아를 귀히 여기신 데는 다 까닭이 있었던 셈입니다. 껍질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 씻는 방법을 한 번 더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 손으로 따라 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복숭아를 대고 손바닥으로 표면을 30초 이상 살살 문지릅니다. 물에 담가만 두는 것보다 흐르는 물에 문지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솜털 사이에 낀 것들이 물살에 씻겨 나가기 때문입니다. 더 꼼꼼히 하고 싶으시면 굵은 소금을 조금 손에 묻혀 겉을 부드럽게 문지른 뒤 흐르는 물에 헹구십시오. 베이킹소다를 물에 조금 풀어 잠깐 담갔다가 헹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씻으면 마음 놓고 껍질째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복숭아를 드시면 입이 가려운 분은 껍질을 벗겨 드시거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손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달고 자극적인 군것질에 너무 길들여져 있죠. 손주가 놀러 오면 자꾸 과자며 사탕을 찾습니다. 그럴 때 잘 씻은 복숭아를 한 입 크기로 잘라 예쁜 접시에 담아 내어 주십시오. 얼린 복숭아를 요거트에 얹어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들도 의외로 잘 먹습니다. 우리가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건강한 입맛만큼 값진 것도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챙겨주신 그 맛을 아이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복숭아 한 접시가 손주와의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혜가 아랫세대로 이어집니다. 전주에 사시는 65 한상철님 이야기로 이 대목을 맺겠습니다. 평생 복숭아 과수원을 하신 분입니다. 정작 본인은 복숭아를 팔기만 했지 건강 생각하며 챙겨 드신 적은 없으셨답니다. 늘 반일에 지쳐 인스턴트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고요. 그러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나서야 손수 평생 기른 그 과일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삭할 때 따서 껍질째 드시고 손주들과 나눠 드시고 밭을 중간중간 물 대신 복숭아로 목을 축이셨습니다.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셨다고 해요. 가장 가까이 두고도 몰랐던 보물을 뒤늦게 알아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늘 곁에 있어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의 가치를 이제라도 알아보면 됩니다. 복숭아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눈과 피부입니다. 우리 세대가 참 신경 쓰는 부분이죠. 먼저 눈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뻑뻑해집니다. 신문 글씨가 흐릿하고 밤 운전이 겁나고 눈이 쉬 피로해집니다. 복숭아에는 눈에 이로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복숭아일수록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알아보는 힘과 눈의 촉촉함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눈이 심하게 나빠졌다면 안과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복숭아가 안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소 밥상에 이런 성분을 조금씩 더해두면 우리 눈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하도록 돕는 겁니다. 손주 얼굴을 오래오래 또렷이 보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피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항산화 이야기가 여기서도 이어집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는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지키는데 관여합니다. 피부를 팽팽하게 받쳐주는 성분을 만드는데 비타민C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89%가 수분이니 안에서부터 촉촉함을 채워주는 셈입니다. 값비싼 화장품을 밖에 바르는 것도 좋지만 안에서부터 물과 항산화 성분을 채우는 것이
더 근본적일 때가 있습니다.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고 뽀얀 피부를 두고 예로부터 복숭아빛이라 부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분 이야기, 우리 세대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물이 부족하면 금방 갈증이 났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정작 몸은 물이 부족한데도 목이 안 말라서 물을 안 드시게 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이게 위험합니다. 땀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갈증은 못 느끼니 자기도 모르게 탈수에 빠지는 겁니다. 어지럽고 기운 없고 머리가 멍하고 심하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름철 어르신들이 응급실을 찾는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탈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숭아가 조용히 큰일을 합니다. 물을 억지로 벌컥벌컥 드시기는 힘들어도 달고 시원한 복숭아 한 개는 즐겁게 드실 수 있죠. 복숭아 한 개면 종이컵 한 잔 가까운 물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셈입니다. 게다가 땀으로 함께 빠져나간 무기질까지 보태줍니다. 그러니 무더운 여름날 물이 잘 안 넘어가신다면 잘 씻은 복숭아 한 개로 수분을 채워보십시오. 맛있게 먹으면서 탈수도 막는 일석이조입니다. 이건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께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서 물 마시라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칫 놓치기 쉬우니까요. 냉장고에 잘 씻은 복숭아 몇 개를 늘 두시고 오가며 하나씩 드십시오. 대전에 사시는 74 최말년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혼자 지내신 지 오래된 분입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 더울 때 며칠 기운이 없고 어지럽더니 결국 잠깐 정신을 잃으실 뻔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들으신 말이 탈수였습니다. 물을 거의 안 드셨던 겁니다. 목이 안 마르니 안 드셨던 거죠. 그 뒤로 최말년님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물병만 바라보면 손이 안 가니 대신 잘 씻은 복숭아와 참외를 냉장고에 늘 채워두고 시간마다 한 조각씩 드시기로 하신 겁니다. 좋아하는 과일이니 손이 자주 갔습니다. 그의 여름을 무사히 나셨습니다. 물을 마시라는 말보다 물을 맛있게 먹을 방법을 찾은 것이 답이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이웃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복숭아 한 개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혈당을 지키고 기운을 채우고 혈관을 돕고 면역을 세우고 장을 다스리고 눈과 피부를 지키고 여름 탈수까지 막아줍니다. 하나의 과일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니 새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복숭아를 왜 그렇게 귀히 여기셨는지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의 지혜가 하나씩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어받는 것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유난히 마음까지 축 처지시지 않습니까?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괜히 짜증도 나고요. 이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는 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름철 탈수와 무기질 부족, 그리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 기운도 그만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밥이나 단 것을 왕창 먹고 나서 얼마 뒤에 급 피곤하고 무기력해진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게 바로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복숭아처럼 혈당을 순하게 올리는 음식은 이 기복을 덜어줍니다. 급하게 올랐다 떨어지지 않으니 기운도 더 고르게 유지됩니다. 여기에 수분과 무기질까지 채워주니 몸이 한결 가뿐해집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물론 복숭아가 우울한 마음을 낫게 하는 약은 아닙니다. 마음이 오래 힘드시다면 그건 꼭 주변에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혼자 끌어안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만 몸을 잘 돌보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 한철 잘 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무더위는 그냥 덥고 마는 계절이 아닙니다. 잘못 나면 몸이 크게 상할 수도 있는 고비입니다. 그러니 이 여름 잘 씻은 복숭아 한 개를 곁에 두시고 물도 챙기시고 시원한 시간에 잠깐씩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을 다시 마음 편히 즐기십시오. 그 소소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여름을 지켜줍니다. 참기만 하는 여름이 아니라 누리는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 사이에 오래 떠도는 속설 몇 가지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 때문에 좋은 과일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 속설, 빈속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 대부분의 건강한 분에게 빈속의 복숭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 빈속에 부드러운 과일을 조금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속쓰림이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신과일을 빈속에 드시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그리신 편은 아니지만 그런 분은 조금 드셔보고 몸의 반응을 살피시면 됩니다. 결국 정답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설, 밤에 과일을 먹으면 무조건 살찐다. 이것도 지나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살이 찌고 안 찌고는 하루 동안 먹은 전체 양이 결정합니다. 밤이라는 시간 자체가 복숭아를 살로 바꾸는 마법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늦은 밤에 뭔가를 자꾸 먹는 습관은 소화에도 잠에도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밤참이 당길 때 과자나 라면 대신 복숭아 한 조각을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무엇을 밤에 먹느냐가 밤에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속설, 당뇨가 있으면 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 오늘 내내 말씀드린 이야기가 바로 이 속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나 사과, 배 같은 과일을 알맞은 양으로 밥과 겹치지 않게 드시면 됩니다. 무조건 끊으면 오히려 비타민과 식이, 섬유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약을 드시는 분은 그 양과 시간을 주치의와 정하시면 됩니다. 겁먹고 다 끊는 것도 마음 놓고 다 먹는 것도 아닌 아는 만큼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내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보이십니까? 복숭아가 무서워서 피하던 그 자리에 정작 혈당을 올리던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좋은 과일을 껍질째 누리지 못하고 좋은 부분을 버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아는 것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밥 한 끼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던 때를 지나왔습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학교 보내려고 정작 자신의 몸은 뒷전으로 밀어두셨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내색 못하고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정작 스스로를 위해 좋은 것 한번 챙겨 드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차례입니다. 그 오랜 세월 미뤄둔 나 자신을 이제부터라도 돌볼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결국 곁에 있는 가족이 함께 앓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 곧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손주가 커서 결혼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싶으시죠?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걷고 싶으시죠? 그 소박한 바람을 이루는 길이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몸을 돌보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 시작해도 그만큼 정직하게 응답해 줍니다. 어제까지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았으니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복숭아가 기운을 채워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하거나 오래 걸으면 다리가 뻐근하고 몸이 무거워지죠. 이때 근육에는 피로 물질이라는 것이 쌓입니다. 이 물질이 쌓이면 뻐근함과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복숭아에는 이 피로 물질을 풀어내는 것을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새콤한 맛을 내는 성분인데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과정을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거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치고 나른한 여름날 복숭아 한 개가 처진 몸을 한결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 여름 더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숭아에 든 성분들이 무더위를 견디는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위에 덜 지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는 더위에 특히 약합니다. 몸이 열을 조절하는 힘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성질의 과일이 더 반갑습니다. 예로부터 여름 복숭아를 두고 더위를 식혀주는 과일이라 한 데는 이런 까닭이 있었던 겁니다. 냉방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잘 씻은 복숭아 한 개로 안에서부터 더위를 다스려 보십시오. 여기서 안전에 관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숭아를 드실 때 가운데 딱딱한 씨, 즉 핵은 절대 깨서 안을 드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씨 안쪽의 알맹이에는 몸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과육만 맛있게 드시고 씨는 버리십시오. 간혹 옛날 방식이라며 씨 속 알맹이를 약처럼 드시는 분이 계신데 이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좋은 과일도 먹는 부분을 잘 가려야 진짜 약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숭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으로 건강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시되 기본을 함께 지키셔야 합니다. 무엇이 기본이냐면 짜지 않게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특히 걷기입니다. 밥을 드신 뒤 10분에서 20분만 천천히 걸으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를 챙겨 드시는 그 마음으로 식후에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함께 들이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좋은 음식과 가벼운 걸음, 이 둘이 만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이른 윤복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식당을 하셨던 분입니다. 늘 주방에서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만들고 맛보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혈압도 높고 늘 피곤하고 다리도 무거우셨습니다. 윤복희님이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건 아닙니다. 딱 두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는 오후 새참을 짠 국물 대신 복숭아 한 개로 바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녁 장사가 끝나면 가게 앞 골목을 15분씩 걸으신 겁니다. 처음엔 귀찮으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 다리가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더랍니다. 몇 달 뒤 혈압도 조금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짠! 새참을 복숭아로, 앉아있던 저녁을 짧은 걸음으로 바꾼 것. 그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면 힘들어서 못 갑니다. 오늘은 그저 하나만 정하십시오. 오후 간식을 복숭아로 바꾸든 식후에 10분 걷든 껍질을 살려 드시든 딱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다음 하나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건강은 그렇게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일입니다. 오늘 첫 벽돌 하나를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숭아를 늘 그냥 깎아만 드셨다면 오늘은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솜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도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만 손을 대면 같은 복숭아가 훨씬 즐거운 음식이 됩니다. 첫째, 복숭아 오이 무침입니다. 아삭한 복숭아와 오이를 비슷한 크기로 썰어서 식초 대신 레몬즙을 아주 조금만 넣고 살살 무치면 됩니다. 새콤달콤하면서 아삭한 것이 여름 입맛을 살려줍니다. 설탕은 넣지 마십시오. 복숭아의 단맛만으로 충분합니다. 밥 반찬으로도 입가심으로도 좋습니다. 둘째, 구운 복숭아입니다. 반으로 갈라씨를 빼고 기름 없는 팬에 단면을 살짝 구우면 단맛이 더 진해집니다. 여기에 그릭 요거트를 한 숟갈 얹으면 훌륭한 디저트가 됩니다. 이가 안 좋으신 분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복숭아 샐러드입니다. 시금치나 상추 같은 잎채소에 복숭아를 썰어 넣고 아몬드 몇 알을 뿌리면 오늘 배운 좋은 짝들이 한 접시에 다 모입니다. 시금치의 철분, 복숭아의 비타민, 아몬드의 항산화 성분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냥 과일로 드실 때보다 채소와 함께 드시니 배가 더 든든하고 혈당도 더 완만하게 오릅니다. 채소의 식이 섬유가 한 겹 더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있는 재료에 복숭아를 곁들인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꿔치기의 힘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간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달달한 과자 한 봉지, 믹스커피 두어 잔, 빵 한 조각, 이런 것들이 하루에 얼마나 쌓이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복숭아로 바꿔보십시오. 오후에 과자가 당길 때 복숭아 한 개, 심심할 때 빵 대신 복숭아 한 조각.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바꿔도 한 달이면 그 차이가 제법 큽니다. 참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라 힘도 덜 듭니다. 좋아하는 단맛은 그대로 누리면서 몸에는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많은 분이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복숭아를 다른 과일과 섞어 먹어도 되냐고요? 물론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 과일을 한 자리에서 잔뜩 드시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총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종류를 늘리시더라도 전체 양은 주먹 한두 개 크기로 지키십시오. 복숭아에 블루베리 몇 알, 사과 몇 조각을 곁들이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색이 다른 과일을 함께 드시면 좋은 성분도 더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다만 양만 지키시면 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67 서정임님 이야기로 이 대목을 맺겠습니다. 오레오 수선 일을 하신 분입니다. 종일 앉아서 바느질만 하시다 보니 몸이 굳고 소화도 안 되셨답니다. 단 커피와 빵으로 끼니를 자주 때우셨고요. 서정임님은 오늘 우리가 배운 그 바꿔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전 빵을 그릭 요거트에 복숭아를 얹은 것으로 오후 단 커피를 복숭아 한 개와 물 한 잔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잠깐 걸으셨습니다. 몇 달 뒤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끊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바꿔서 얻은 변화였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그 바꿔치기 하나면 됩니다. 건강이란 게 별것 아닙니다. 대단한 각오나 큰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밥상에서, 매일의 간식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나씩 이어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복숭아 한 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시작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좋은 습관은 혼자보다 함께 할 때 훨씬 오래 갑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 조용히 참고 견디는 데 익숙하지만 건강만큼은 함께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계시다면 오후 간식 시간을 정해두고 복숭아 한 개씩 나눠 드셔보십시오. 서로 챙겨주고 물어봐주는 그 마음이 습관을 지켜줍니다. 오늘 배운 것을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말로 한번 옮기면 내 머릿속에도 더 단단히 새겨지니까요.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래도 끼니도 대충, 물도 대충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스스로를 챙기는 작은 장치를 만들어 두십시오. 냉장고 잘 보이는 자리에 씻어둔 복숭아를 두는 것, 시계를 보고 오후 3시가 되면 하나 꺼내 드시는 것, 이런 소소한 규칙이 나를 지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웃과 나눠 드십시오. 복숭아 한 봉지 사서 옆집과 나누는 그 정이 사실은 우리 마음 건강에도 약이 됩니다. 외로운 만큼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계절 이야기도 마저 하겠습니다. 복숭아 철이 짧아 아쉽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름에 부지런히 얼려두시면 사계절 내내 그 좋은 성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감기 기운이 돌 때 얼린 복숭아를 살짝 녹여 따뜻한 물에 넣고 꿀을 아주 조금 타서 드셔보십시오. 목이 편안해집니다. 환절기에는 얼린 복숭아를 요거트에 얹어 면역을 챙기시고요. 여름 한철의 수고가 1년 내내 우리 몸을 돌보는 셈입니다. 제철에 미리 챙겨두는 것, 이것도 우리 세대가 잘 아는 살림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오늘의 핵심 원리를 딱 한 번만 다른 말로 다시 새겨드리겠습니다. 복숭아가 달다고 무조건 피하지 마십시오. 달콤함과 혈당을 올리는 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숭아는 그 안에 당분의 흡수를 늦추는 성분과 식이 섬유를 함께 품고 있어서 우리 몸에 순하게 들어옵니다. 아삭한 것을 골라 잘 씻어 껍질째, 알맞은 양을 좋은 짝과 함께 하루의 리듬에 맞춰 드시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 이 한 가지를 늘 곁에 두십시오. 춘천에 사시는 73 이정재님 부부 이야기로 이 대목을 맺겠습니다. 두 분 다 올해 농사를 지으신 분들입니다. 남편분은 혈압이, 아내분은 혈당이 늘 걱정이셨습니다. 두 분은 올 여름 작은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매일 오후 참을 새참국수 대신 복숭아 한 개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드신 뒤에는 손을 잡고 논둑을 10분씩 함께 걷기로 한 겁니다. 혼자였다면 며칠 만에 그만두셨을 텐데 둘이 서로 챙기니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두 분 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정도 깊어진 겁니다.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오늘 복숭아 드셨냐고 한마디 물어봐 주는 것, 그 한마디가 습관을 오래 지켜줍니다.
혼자 마음 먹으면 사흘을 못 가지만 둘이 챙기면 한 계절을 갑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쌓이면 한 해가 되고 그 한 해가 우리 몸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 곁에 계신 분께 이 이야기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참 많았죠. 마지막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오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복숭아가 왜 혈당에 안전한가 하는 진실입니다.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40으로 흰쌀밥 86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느낌과 혈당을 올리는 힘은 다른 이야기였고, 복숭아 속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성분이 껍질에 가장 많다는 것도요. 둘째, 언제 무엇과 먹느냐입니다. 기름진 고기 직후,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의 일반 우유, 산이 강한 음식 직후는 사이를 두십시오. 반대로 그릭 요거트와 아몬드, 시금치는 최고의 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같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칼륨을,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양과 시간을, 복숭아에 예민하신 분은 알레르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여러 가지를 더 나눴습니다. 마그네슘이 잠을 돕는다는 연구가 있지만 복숭아가 수면제는 아니라는 정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리페놀이 뼈를 지키는 데 거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얼려두면 좋은 성분의 87% 이상이 유지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름 탈수를 막아준다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통조림과 말린 복숭아, 주스보다 생복숭아를 씹어 드시는 게 낫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중에서 딱 세 가지만 오늘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 아삭한 복숭아를 골라 잘 씻어 껍질째 하루 한 개씩 드십시오. 둘, 기름진 음식 직후에는 30분에서 1시간 사이를 두고 드십시오. 셋, 그릭 요거트나 아몬드와 짝을 지어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가게에서 잘 익은 복숭아 한 봉지만 사오시면 됩니다. 그거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사오신 그 한 봉지가 올여름 우리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미천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견딤의 대가로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좋아하던 복숭아를 다시 마음 편히 드시는 그 작은 기쁨부터 되찾으십시오. 손주와 공원을 걷고 싶으시다면, 손주 결혼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이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끝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걷는 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올여름 달콤한 복숭아, 한 입의 건강까지 함께 챙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건강합시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곁에 계신 분께도 나눠주십시오. 혹시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홀로 지내시는 이웃이 있다면 복숭아 씻는 법과 탈수 이야기만이라도 꼭 전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여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